5년 안에 승부를 보겠다? 그런 경우 별로 없어요, 사실. 아니면 5년 안에 망할 수는 있겠죠. 쫑PD 잘 들었죠? 네. 안녕하십니까. 남편한 세상의 남중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아주 높은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한국초기투자기관협회 부회장이시고 네. 팁스 운영사로서 현재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시는 벤처스퀘어의 대표 명승은 대표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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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요. 네. 높은 분이 오셔가지고. 네. 네. 의자를 높여주셔야 돼요. 저희 아직 크지 않은 채널에 이렇게. 그러게요. 되게 작던데요? 근데 이제 무럭무럭 커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한국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신다고 제가 생각하는 그런 분을 모셔가지고 다양한 얘기를 할 거고요. 일단 모셨을 때 제일 먼저 이제 여쭙고 싶었던 것이 스타트업이라는 것이 이제 현재 트렌드에서 생각하시기에 어떤 회사가 스타트업일까? 네, 뭐 스타트업의 정의는 뭐 되게 일반적인 용어라서 예를 들면 기업, 어떤 게 기업입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창업하는 기업들을 우리가 통칭해갖고 스타트업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스타트업 미디어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그 전에 벤처라는 말이 더 유행했었죠. 맞아요. 벤처 지금도 기업. 이제 벤처 기업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한 때쯤이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들고 나왔던 그 즈음입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서 큰 차이가 있죠. 벤처 기업은 창업을 해서 일궈 나가면서 계속 성장할 때까지 자기가 뭔가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큰 위기의 상황에 닥치겠죠. 되게 큰 모험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드벤처에 가깝다, 벤처 기업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네. 실제로도 외국에서도 벤처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맞아요. 근데 그 즈음에 이미 통신 인프라는 다 깔려 있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앱스토어라는 인프라를 깔아준 곳이 있어요. 애플과 구글이 그 스토어를 쫙 깔아줍니다. 자, 이제 매대가 마련된 거예요. 거기에 무슨 상품을 어떻게 개발해서 올려놓을까만 고민하면 되는 작은 규모의 기업들이 스타트업이다. 그렇게 되니까 쉽게 이해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작잖아요. 몇 명 안 되니까 기업 가치가 처음엔 되게 작기 시작하겠죠. 근데 글로벌리 이미 그 큰 시장에서 내 아이템이 크게 성공하면 가치가 무한대로 올라가겠죠. 그걸 우리는 로켓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렇죠. 로켓에 올라타라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은 로켓에 익숙합니다. 제가 느끼는 스타트업의 어떤 분위기는 핵심적인 개발이나 컨셉을 갖고 있는 사람 몇 명이 시작을 하는데 조금 커지기 시작하면은 주변에서 도와줄 만한 인프라가 될 만한 회사들이나 투자자들이 알아서 달라붙어가지고 그렇죠. 쭉쭉쭉 성장해 나가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이제 말씀하신 매대가 이미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판매처를 찾으러 가지 않아도 되고 이상한 인프라를 까느라 돈을 안 들여도 되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우리 기업한테 투자를 해야 되는데 길거리 가다가 우연찮게 마주치는 좌판대에 있는 장사꾼을 만나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시장에서 장사 잘하는 장사꾼을 만나는 게 쉽겠어요? 이 스토어에서 만나는 게 좋은 투자처를 만나는 길이다 해서 스타트업들에 대한 투자가 열기가 확 불었던 거죠. 맞아요. 실제로 스타트업들 중에 성장이 크게 된 데들이 종종 있죠. 많죠. 배민이니 뭐 쿠팡이니 이런 데들이 있지만 마켓컬리니 뭐 많죠. 네, 조금 더 뭐 밀착된 들으셨거나 이제 하셨던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요즘에 뭐 자비스도 되게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 젊은 분들이 오히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3.3 서비스를 네. 통해서 그 3.3 서비스가 파괴력이 이렇게 큰지 몰랐는데 처음에는 이 자비스가 세무 대행 서비스였어요. 김범석 대표님은 또 예전에는 리멤버라고 명함 찍으면 명함 데이터를 알죠. 입력해주는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거를 연속 창업하셨던 분이고 그 전에 창업들은 또 몇 개 또 말아먹은 적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자비스에서도 피봇까지 해서 지금 3.3 서비스로 크게 성장하고 계시죠. 자비스는 혹시 이제 스타트업들은 항상 이제 굴곡진 역사를 그렇죠. 가지게 되긴 하는데 자비스가 처음에 이제 세팅이 됐을 때부터 굴곡 중에 재밌게 얘기할 만한 게 있을까요? 다 어렵죠, 뭐 사실. 왜냐면 저희는 이제 초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네. 벤처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투자자 또는 두 번째 투자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초창기에 핵심 인력만 있을 때 처음 보게 돼요. 네. 그러니까 몇 명 안 됐을 때 이제 저희를 찾아왔겠죠. 투자를 해주게 되면 그 다음부터 대표님들이 어떤 고민을 하냐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부럽다. 사람을 써야 될지 마케팅을 해야 될지 서버를 사야 될지 외주를 줘야 될지 거기서부터 갑자기 또 머리가 하얘지는 순간이 오는 거죠. 그걸 대처를 잘 하셔야 되는데 중간에 좀 힘드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세무사협회에서 강력하게 저항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가 이제 뭐 소카나 이제 우리 타다 같은 데가 이제 택시나 이런 운수업계로부터 강한 저항이 있었던 시절하고 비슷한 거예요. 맞아요. 저희 로톡도 있었죠.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시장의 혁신
코인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스타트업을 하면 기존에 있던 플레이어들에게 피해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또 저항을 해요. 그때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투자금은 떨어지고 회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도 많이 되고 네. 인력도 계속 바뀌게 되고 그런 와중에도 꾸역꾸역 잘 일어나가시다가 중간에 내부에서 젊은 사람들의 아이템이겠죠, 당연히. 세금 얘기만 하다가 세금의 가장 중요한 부분, 사람들은 세금을 환급받고 있는데 나는 왜 못 받아? 이런 포인트를 젊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거죠. 해서 이제 3.3이 나오게 됐고 갑자기 그게 큰 사용자들 네. 열기가 이루어지면서 후속 투자도 잘 받고 많이 성장하고 있죠. 제가 안 그래도 뭐 페이스북이든 인스타든 심지어 트위터에 가도 3.3 광고가 다 붙어요. 사실 그럴 때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스타트업 업계에서 있는 용어가 있죠. 엑셀러레이터. 엑셀러레이터라는 그렇죠. 표현이 있습니다. 엑셀러레이터이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이걸 또 한글로 풀었으면 창업 기획자라는 말을 썼어요. 맞아. 저희 이 용어들이 사실은 고민이 되게 많이 됐던 용어들입니다. 엑셀러레이터 나중에 찾아보시면요. 사전에 없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기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처음 도입한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있는 Y 컴비네이터라는 사람들이었는데 엑셀러레이터의 효시 아버지 좀 되는데 이분들이 한 거는 이미 자기네들이 부자야. 이 사람들이 후배들한테 또 투자를 하게 돼. 근데 투자를 하는데 너무 산발적으로 투자하고 스타트업은 각각 나눠져 있어. 안 되겠어. 좀 집중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데 대한 고민들을 좀 해결해 주면서 서로 좀 친목을 다져주는 저녁 모임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저녁 네트워크로 식사하면서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공간에 동호회 같은 모습으로 시작된 게 엑셀러레이터입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아는 엑셀러레이터의 개념은 이제 거기서 발전이 되면서 초기 창업자들을 보육해주는. 그렇죠. 사실 보육이라는 네, 단어가 네. 제가 조금 익숙한데. 인큐베이터라는 표현이 맞아요, 있었죠.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되니까 다른 인큐베이터들 창업 보육을 한다는 프로그램들이 많았거든요. 여기는 독특하게 초기에 첫 번째나 두 번째 창업가에 투자를 해주는 거지. 투자도 해주면서 임원이 되어주기도 하고 고문이나 자문이 되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이해 관계자이면서 투자자인 새로운 형태의 투자 형태를 보여준 거죠. 네트워크로 도와준다 또는 미디어로 도와준다 후속 투자를 유치해준다 조직을 세팅해준다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능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런 엑셀러레이터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각 지역마다 수백 개의 엑셀러레이터들이 생겼죠. 제가 알기로 명 대표님께서 한국에 엑셀러레이터라는 개념이 없을 때부터 그 엑셀러레이터 개념을 한국에 맞게 이제 계속해서 하면서 사실 벤처스퀘어가 투자를 시작하게 된 거였잖아요.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초반에 좀 또 이제 VC라든지 정부라든지 네. 이런 데서 어떤 뭐 무지라든지 네. 오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나요? 엄청 많았죠. 제가 이제 벤처스퀘어이잖아요, 이름이. 벤처들의 광장이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블로그부터 시작해가지고 미디어를 만들었는데 벤처들만을 위한 미디어를 만든다? 다 그냥 헛소리인 거지. 그걸로 돈을 어떻게 벌어? 이렇게 된 거야. 지금은 잘 벌고 있는데. 지금 다 잘 보고 있는데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거가 딱 새로 생기면 사람들이 부정부터 해요. 없어도 되는 거였잖아.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사업은 지들이 하는 거지. 게다가 그 당시에 벤처라는 말을 되게 싫어했어요, 공무원들이. 사람들의 돈을 받아다가 말아먹고 도망가고 패가망신의 지름길 그 같은. 약간 인터넷 버블 때 그런 거잖아요. 네, 인터넷 맞아. 버블이 그런 여파를 남긴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용어를 정해야겠다. 근데 마침 또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용어가 나왔고 맞아요. 미국에서 엑셀러레이터라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 두 가지는 한국에 없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하자. 그 예전에 뭐 벤처 창업 이런 표현을 안 쓰고 일부러 초기 창업, 스타트업, 청년 창업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맞아요. 일부러 사람들의 인식이 좀 좋은 쪽으로 갈 수 있게 그런 용어를 좀 썼고 엑셀러레이터. 이걸 어떻게 바꿀까? 가장 유사한 데가 어딜까? 그런데 마침 그때 아이돌이 막 풍성하게 나오던 시절이잖아요. 네, 맞아요. 기획자 같은 역할이다. 그래서 창업 기획자는 뭐 사실은 100% 치환될 수는 없지만 공무원들한테는 좀 이해를 시켜줘야 되니까 창업 기획자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 용어를 제가 이제 시작해서 저변 확대를 시켰다. 그리고 창업을 하면 예전에는 막 떼거리 창업이 있었어요. 돈도 막 많이 받아놓고 공장만 지어놓고 공장 직원들 막 수십 명 또 생기고. 근데 지금 창업은 3-4명 이렇게 창업하다 보니까 그들끼리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작은 투자자들이 생기는 거고 엔젤 투자자들이 생기는 거고 전문적인 영역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돈도 투자해주고 전문적인 기능까지 투자해줄게. 근데 이런 이유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투자자는. 그렇죠. 작은 밸류에서 시작해서 너희들의 가치를 올려주는 데 역할을 하고 너희들의 가치가 올라가면 빠른 속도로 빠져줄게 해서 중간에 우리 엑셀러레이터들이 막 끝까지 가가지고 크게 부자가 된다 뭐 이런 개념도 있던데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엑셀러레이터는 첫 번째나 두 번째 투자자이기 때문에 후속 투자가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빠져줘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돌덩이처럼 돼버려요. 맞아요. 그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회사에는 주주가 있고 대체로 주주가 다양해질수록 다음에 투자가 들어온 사람들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럼요. 다 동의받아야 되고 다 주주간 계약서가 맞습니다. 있고 그러니까 중간에 숫자가 좀 확 줄어줘야 큰 투자가 들어와서 회사가 잘 돌아가고 중에 잘 돌아 너도 그럴 거야.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엑셀러레이터 사실 중간에 나간다고 해도 우리 2배 보러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보통 뭐 이렇게 수십 배, 뭐 10배, 수십 배 이렇게 가치가 금방 올라가니까 이제 그만큼만 하고 우리는 또 이제 큰 회사들, 큰 투자자들한테 맡기고 나오고 뒤에서 응원하고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초기에 투자한 곳 중에 하나가 그런 케이스인데 이제 IPO까지 갔어요. 유니콘까지 된 상태인데 어쨌든 저희가 투자했을 때랑 여기가 가장 기업 가치가 높았을 때 차이가 93배가 났어요. 자, 그러면 다 부자 됐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우리는 완전 초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중간에 20몇 배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러지 않으면 후속 투자자들이 초기 투자자들이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가니까 나중에 후속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도 걸림돌이 되고 경영권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도 이런 초기의 우호지분들이 좀 불편할 때가 있다. 맞아요. 이 채널을 보면서 저는 네. 전문가들이 많이 보실 것 같은데 네. 엔젤 하고 싶으신 분들, 엑셀러레이터 하고 싶은 선배들이 많아요. 요즘에. 잠깐! 그럼 여기서 그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투자의 단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엔젤부터 이제 시리즈 B나 C까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할까요? 되게 진행을 잘하시네요. 열이 나가지고 네. 나 혼자 다 할 뻔했잖아요. 투자 단계라는 게 있죠. 맞아요. 예. 흔히 말하는 뭐 시리즈 A, B, C 이런 표현을 쓰는데 네. 시리즈 A는 뭐고 시리즈 B는 뭘까요? 나 그거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죠? 많이 잘 몰라요. 시리즈 A인데 막 300억 받는 데도 있고. 예전에는 이제 VC한테 투자를 받을 때 시리즈 A를 받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거꾸로예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투자를 시작하는데 첫 번째 투자, 두 번째 투자, 세 번째 투자를 연이어서 투자하기 위해서 시리즈를 구분하는 거예요. A, B, C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의 구분법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투자는 사실은 시리즈 A죠. 근데 투자를 첫 번째로 벤처 캐피탈 입장에서 투자를 하는데 벤처 캐피탈 입장에서는 시리즈 A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 스타트업들이 저는 이제 시리즈 A를 받으려고요. 뭐 이러면서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면 시리즈 앞쪽에 받은 투자는 뭐냐? 그래서 프리 시리즈 A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되게 쉽죠. 프리 시리즈 A도 단계도 아닌 아주 초창기 시드, C 뿌리는 투자다. C가 발화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일단 C 뿌리는 투자. 그래서 시드 투자다. 맞아요.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들이 처음 투자를 요즘은 사실 크게 받으셔서 조금 다른데 원래는 지인이라든지 아니면 아는 이제 선배, 창업계 선배들이 그래 내가 앞으로 도와줄게. 대신에 얼마 기준으로 뭐 5% 지분을 뭐 1,000만 원에 하자.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사실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인게이지 되는 그런 단계가 이제 엔젤.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제 초기 엔젤을 받으셨든 아니면 처음 받으신지 간에 좀 더 전문적으로 처음부터 도와줄 수 있는 투자를 들어가는 게 엑셀러레이터인데 사실 두 개가 순서 같은 것도 없고 대신에 그걸 합쳐가지고 씨를 뿌리는 그런 단계고 그 다음 단계부터가 사실은 본격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설명하셨던 네, 네. 프리 A. 저 프리 A 개념이 사실은 이제 아직 VC, 벤처 캐피탈이 들어오기 전 단계의 어떤 투자. 이렇게 이해하면 간단한가요? 벤처 캐피탈들이 예전에는 100몇십 개 중에서도 뭐 70몇 개만 운영되던 시절이었는데 요즘에는 뭐 200개가 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들도 좋은 곳들을 빨리 찾아내기 위한 경쟁을 맞아요. 합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엑셀러레이터들하고 좀 겹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시리즈 A가 사실은 벤처 캐피탈의 첫 번째 투자인데 그거보다도 앞선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경향성이 생기는데 그걸 우리는 프리 시리즈 A라는 표현을 그들이 하는 거예요. 단계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필요한 돈을 투자 받기 위해서 얼마의 지분을 내놓을 것인가 이걸 결정하면 돼요. 이게 프리 시리즈 단계니까 얼마입니다. 이런 표현은 서로 말하면서도 좀 이상한 내용이에요. 저희 이제 투자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네. 그냥 합시다. 우리 벤처 네, 스퀘어 좋아요. 얘기를 원래 네. 먼저 하려고 했는데 뭐 중간중간 제가 계속 할 겁니다. 우선은 제일 궁금한 게 최근에는 어떤 회사들이 투자를 많이 받는 경향이 있는지 투자 트렌드. 그렇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하죠. 돈이 어디로 굴러다니느냐. 맞아요. 얼마 전까지는 바이오가 밸류업의 수준이 상상을 초월해요. 이전에 그 밸류업 수준이 상상을 초월했던 곳은 게임 쪽이에요. 게임. 근데 게임은 너무 많은 곳에서 많이 하다가 그 중에 하나 터지니까 확률은 또 낮아.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가 요즘에 많았었고 플랫폼 ICT, 뭐 서비스 이런 투자는 사실은 좀 한물 갔다? 이미 많이 투자됐어. 독과점 시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2의 뱀이 나오기가 좀 어렵죠. 네, 이제. 시즌이 좀 지나갔다고 보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많이 투자됐던 곳이 커머스. 물건 파는 것들.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모가 확실히 커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대규모 투자와 마케팅이 필요해서 투자금이 확실히 많이 필요한 곳들 중에 하나. 고미도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고미 같은 경우도. 고미가 어느 나라에서 서비스하는 거였죠? 베트남. 뿌듯합니다. 그런 데들 가면. 그렇죠. 네. 그리고 굉장히 뭐 저는 만나뵙진 못했지만 자료를 보면은 진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성과가 있으시니까. 실제로 성과도 많고 네. 그 지역에서 지금 코로나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크게 성장하고 있는. 그래서 베트남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진출 계획까지도 잘 꾸려지고 있는 글로벌한 커머스로 네.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좀 또 뜨고 있는 분야들이 있나요? 최근에 뭐 NFT, 바이오 쪽에서도 NFT에 관심 많으시고 네. 예술이나 콘텐츠 쪽에서도 NFT에 관심 많으시고 네. 핀테크, 그 자비스도 약간 핀테크 쪽으로 많이 컨셉이 가고 있지만 네. 핀테크도 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네. 개념에서 새로운 창업자들이 많이 생기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핀테크들의 강점은 숫자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성과고 자기네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자산이 어떻게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도와주고 분석해주고 데이터를 모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핀테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토스 같은 이제 종합 핀테크 회사도 생기지만 곳곳에서 필요한 역할을 해주는 그런 핀테크 서비스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뱅크샐러드도 생활가계부로 시작한 작은 앱이었는데 이렇게 커질 줄 몰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돈이 움직이고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흐름을 잡아내주고 싶어하는 그런 스타트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면 좀 이 크립토 쪽 관련된 핀테크들도 많이 있나요? 핀테크는 거의 다 크립토를 관심 있어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자적으로 데이터가 있고 숫자가 움직이는 24시간의 시장을 크립토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선물 시장이나 뭐 실물 시장이나 화폐 시장이나 끊임없이 숫자가 움직이고 있고 이거는 사람이 관리할 수 없는 시간까지도 관리를 해야 되니까 핀테크의 기술 회사들은 이런 걸 찾아내는 거죠. 안 그래도 비트코인을 차트를 보기 시작하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인공지능한테 맡기든 어디 뭐한테 맡기든 기계적으로 맡기든 그래서 디파이를 해서 뭐 위임을 하든 맡겨야죠. 사람이 혹시 자야지. 그런 회사 중에 좀 알거나 관심 있는 데가 있으세요? 없어요. 아, 네, 그렇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크립토 시장이 커지고 비트코인도 그 역할을 충분히 할 것 같은데 아직 스타트업 쪽에서는 특히 한국에서는 그 약간 핀테크랑 연결이 부족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벤처기업이 그 버블을 한번 거치면서 생겼던 인지부조화 현상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요? 이 비트코인이 나와가지고 이게 새로운 형태의 화폐나 실물 자산을 대체할 수 있는 전자자산으로서 기능하는 와중에 알트의 폭락, 사기꾼들의 범람, 다단계 참여 막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오히려 스타트업 기술 기업들이 꺼려하는 시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괴리가 생겼고 투자자들은 이쪽에서의 효용성을 느끼지만 기술 기업들은 이쪽에서의 효용성이 낮아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접합이 좀 덜 됐는데 최근에 뭐 P2E 같은 시장이나 아니면 뭐 NFT를 통해서 컨텐츠 시장에서의 그 진입이나 핀테크 쪽에서의 접근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막 시작되고 있다고 보고요. NFT를 가지고 바이오 헬스 기업들도 이쪽으로 좀 오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 NFT가 되게 신기한 게 NFT는 말하자면 증표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증표를 정말 어디든지 다 사용할 수 있긴 해요. 어쨌든 온라인상에서 누구라도 거기를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까 잠깐 뭐 촬영 전에 얘기한 것도 의료 정보 같은 것들을 코인에 실느냐? 아니지. 그거를 블록체인에 얹더라도 NFT에 실어야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바뀌는 네. 그런 게 느껴져요. 아, 이게 도박 같은 느낌이 들었다가 신뢰 구간으로 이제 점점 접근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다시 블록체인이 기술로서 의미 있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맞아요. 거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블록체인을 한다는 그 기술 기업들은 정부 지원을 받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이 블록체인 한다는 말을 못 해. 아빠라 부르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빠라 부르지 못하고. 블록체인을 부르지 블록체인은 못하고. 것과 코인 시장은 좀 다른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구분을 못 하는 거야. 근데 이제는 기술로서의 블록체인을 인정해주기 시작했고 그 블록체인을 활용한 여러 가지 사업 모델에 대해서 점점 인정해주고 있는 과정이 있고 그거를 이제 제도권에 편입시켜주기 위한 과정에 있다. 상당히 많은 곳들이 블록체인을 이해하고 있어요. 최근에 무슨 가상인간 만드는 회사들도 제가 몇 개 투자했는데 여기는 가상인간들이 이제 NFT화 되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이 이제 NFT화 되면 사실은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세계에서의 NFT는 인공지능이 노동을 하고 사람들이 그 가치를 부여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점점 인공지능이 노동하고 우리들이 기본소득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개념을 스타트업들이 혁신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 사실 기본소득이라는 게 부동산의 불로소득이라고 부르는 것들도 사실은 약간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자산이 있고 그 자산에서 발생하는 어떤 이득을 그냥 가져가는데 그게 이제 노동을 통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서 불로소득이란 말을 썼는데 인공지능이나 NFT 쪽 관련돼서 크립토 쪽에서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부 같은 것들이 소득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약간 기본소득하고 비슷한 개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술가들이 가장 고통이 뭐냐면 자기가 그림을 끊임없이 그리면서 쌓아둘 창고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쌓아두는 것만으로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수장고가 필요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사실이 한 걸 쌓아둘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면 사실은 창작의 활동은 끊임없는 욕망의 활동이기 때문에 가치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산해낸다는 거예요. 전 세계 경제 규모가 상상 이상의 새로운 가치 유동성이 만들어지고
갑자기 NFT 박사가 되셨네요. 아, 네. 하여튼 뭐 그런 쪽으로도 있고, 그러니까 최근의 트렌드는 소부장 네, 이런 소부장. 것들도 여전히 좀 이쪽에 관심이 그럼요. 있나요? 어떻게 보면 소부장은 스타트업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죠. 어렵죠. 네, 맞아요. 사실 그런 느낌인데. 근데 다 스타트업이야. 그래서 소부장도 저희들도 많이 투자하는데 대부분 연령대가 10년 이상 연구 개발하시고 막 우리 머릿속에 스타트업은 젊고 발랄하고 막 영어로 이름 부르고 막 이런 분위기인데 소부장 쪽은 그런 게 아니에요. 경험이 쌓이고 실력과 검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차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신 분들이에요. 대학에서 교수님 하시던 분들이 창업하시고 그런 분들이 창업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분야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이 이제 뭐 나이라든지 또 뭐 경험이라든지 또는 그분의 이제 뭐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혹시 어떤 분들이 좀 스타트업 쪽에서 더 성공 확률이 높다든지 잘 맞는다든지 이런 게 있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창업을 한번 하면 10년은 그 일을 하게 돼요. 5년 안에 승부를 보겠다? 그런 경우 별로 없어요, 사실. 아니면 5년 안에 망할 수는 있겠죠. 쫑 PD 잘 들었죠? 근데 어떤 분야든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서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 분야에서 10년은 투신한다 생각하시고 하게 돼요. 그러면 20대, 30대들이 창업해서 10년 동안 투신해서 자기 전문 분야를 키워갈 수 있는 창업. 그게 생존력도 높고 성공 가능성도 높고 좋다고 봐요. 그래서 근데 어린 너무- 창업을 조금 더 권장하는 편입니다. 좋아요. 근데 어린 창업은 사실 이 쌓여있는 경험치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네. 멀리 뻗어나가거나 하는 힘이 좀 부족하지 않나요? 그럼요. 실제로 너무 부족해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 우리가 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교육시켜주는 데가 어딨어요. 아무 데도 없었잖아요. 생각도 안 하잖아요. 당연히 리더십에 대한 고민도 제대로 안 해봤을 것이고 돈을 모아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잘 모를 것이고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방법도 모를 거예요. 자, 그런 거를 압축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창업을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이런 채널이 막 활성화돼서 많은 간접 경험들이 이제 활성화돼서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널려지면 좋은데 아직은 좀 부족한 게 사실이니까. 맞아요. 참고로 앞으로도 많은 스타트업들을 모셔가지고 고생한 얘기를 계속 들을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린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엑셀러레이터나 이 그렇죠. 스타트업의 저변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찾아오시라는 거죠. 꼭 찾아오십시오, 제발. 어디 가서 그냥 다 망쳐놓고 와가지고 돈이 필요합니다 하고 오고 이렇게 망쳐놨는데 이거 어떻게 수습합니까 하고 대부분 이제 변호사님도 그러지 않아요? 뭐 그렇죠. 네, 다. 그러지 말기를 바라는데 꼭 사건 사고가 벌어지면 찾아와요. 그럼 이제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사실 왠지 30대 중반 회사를 그래도 경험. 한 5년 10년 정도를 다닌 다음에 나오시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 지위도 그렇고 체력은 떨어져도 사회적인 네트워크는 좀 더 넓기 때문에 네, 그런 네. 분들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장단점이 해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책에도 참고로- 얼마 전에 제가 낸 책입니다. 네, 참고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창업 준비자를 위해서 경험이 있는 투자자와 또 실제로 창업했던 분이 대담하는 형식으로 한 거고요. 광고 아니에요. 예, 광고비 하나도 안 받았어요. 실제로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저도 읽어봤거든요. 한때 베스트셀러였죠. 정말? 지금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 내용에도 제가 지적을 해놨는데 작년 창업과 청년 창업 장단점이 있는데 작년 창업은 생존력이 좋아요. 단점은 혁신적이지 못합니다. 또 이쪽은 뭘 몰라. 경험이 너무 부족해요. 근데 혁신적이세요. 청년 창업을 좀 더 선호하는 이유는 거기에 매달리면서 혁신을 불러일으켜서 가치 상승이 훨씬 더 많이 된다. 또 이쪽은 생존력이 높고 가치 창출에 대해서 안전한 길을 많이 선택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작년 창업의 경우에는 저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저랑 저희 어서 변호사님들하고 가지고 노는 툴 자체가 달라요. 작년이 되면 이제 그동안에 내가 써왔던 약간 오래된 툴들이 손에 있기 때문에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제 젊은 분들은 이제 자가 발전을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툴들을 많이 갖고 있다. 맞아요. 작년은 익숙한 툴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뭐 세대가 바뀌고 뭐 세대 구분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이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거는 그런 건 또 아니었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제 미디어 얘기로 조금 넘어가면 좋을 네. 것 같은데 벤처기업 넘버원 미디어 네. 벤처스퀘어를 이제 계속해서 운영하고 계신데 네. 뭐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벤처스퀘어는 2010년도에 4월 1일 날 일부러 만우절날 오픈을 했습니다. 제가 법인을 설립하기도 전부터 설립을 했는데요. 제가 왜 그랬냐면 우리나라에 이런 사이트가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있어봤자 개발의 편자 같은 느낌, 지나치게 고급지다.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 당시. 그래서 이제 만들어졌고요. 벤처기업을 돕기 위한 좋은 의미로 제가 이제 벤처스퀘어라는 플랫폼을 구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4가지 역할을 생각해서 만들었는데 첫 번째가 미디어였고 네. 그 다음에 이벤트.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뭐 데모데이, 뭐 세미나, 뭐 행사, 뭐 창업 IR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시도한 겁니다.
한국의 거의 모든 창업과 관련된 행사의 기획은 저로부터 비롯됐다고 보시면 거짓말이겠죠? 근데 명승은 대표라고 치면은 사진 같은 것들이 전부 거기서 마이크 잡고 뭐 그리고 기자 출신이시고 본인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외모는 좀 되기 때문에 네. 당시에 이거 자꾸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미디어와 이벤트는 되게 중요한 역할이었다. 그 다음은 이제 그럼 저의 역할이 필요하잖아요. 네.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네트워킹으로 바꾸고 멘토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만든 이유도 그쪽에 혁신을 좀 가져다 주고 싶은 내용이었고요. 이게 정부 주도의 인큐베이팅이라는 표현을 좀 벗어나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투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하면 뭐해. 나도 돈 벌어야지. 그리고 투자를 해줘야 그분들이 또 이제 더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아니 뭐 네. 그렇지 않아요. 네. 직접 내가 투자를 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기록하고 기록해서 말할 수 있어야지 내가 사업을 고민했던 내용들을 성과가 있다고 표현할 수 있다. 지금 10년이 지났잖아요. 저는 이룰 수 있는 건 다 이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 활동이 요즘 좀 더 많아지신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조금 투자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팁스 운영사이기 때문에 매년 투자를 해서 팁스에 추천을 해야 되는 그런 추천권이 있어요. 자, 여기서 잠깐 팁스란 무엇입니까? 팁스는 이제 민관이 같이 협력해서 스타트업을 키우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민간에서는 팁스 운영사가 되어서 투자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1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1억 원에 매칭되는 5억 원의 R&D 자금을 부여받을 수 있는 추천을 하는 행위를 저희들이 해줘요. 그럼 정부에서 5억 원이라는 자금을 그 회사에 이제 투자라기보다는 주는 거죠. R&D 지원금입니다. 네, 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그런 만큼 이제 굉장히 깐깐하게 보고 팁스 운영사가 보증을 해주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정부도 속이 좀 편하고 민간도 자기 돈 밀어넣고 하는 거니까 더 열심히 하고 그렇죠. 회사도 내가 이 정도 팁스를 받는 정도의 회사가 된다는 어떤 표식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제도고 처음에 할 때는 뭐 말이 좀 많았나요? 초기에는 정부가 돈을 더 준다 뭐 이런 개념이 잡혀서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받게 해주겠다라는 표현을 좀 해준 것 같아요. 네. 예, 운영사들 그러면 큰일 나는데 추천을 하면 그 추천에 관련된 지원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선정이 돼야 돼요. 지원금이다 보니까 이거 이제 다른 의도를 가지고 보상을 받는 그런 운영사들이 몇 개 있었나 봐요. 그렇죠. 그런 데들은 이제 다 사라졌고요. 네. 지금 운영사들은 사명감을 갖고 팁스에 올리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팁스 제도가 들어오면서 그냥 이제 모태펀드에서 그냥 투자를 받는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민간도 일부 책임을 지고 그리고 정부도 이제 들어와서 훨씬 더 이제 좋은 기업을 만들어서 실제로 팁스 기업들 중에 좋은 기업들이 많잖아요. 최근에는 거의 인공지능 회사들은 거의 팁스를 다 받는 것 같아요. 바이오도 최근에 좀 많이 됐었고. 하여튼 이제 팁스 운영사로서도 투자도 이제 많이 하고 계시고 투자 규모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네, 저희는 뭐 1억에서 3억 사이를 투자하고 있고요. 회수는 뭐 5년 뒤에나 하는 거니까 투자를 하는 게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한 116억 정도 투자를 했고요. 이번 달에 20억 펀드를 만들었는데 그게 4월 달이면 다 투자금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또 벤처 투자의 꽃은 개인 투자 조합. 개인 투자 조합. 이라든지 이런 벤처에 직접 투자를 해가지고 소득공제를 많이 받거든요.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벤처기업 또는 창업한 지 3년 내 기업인가요? 네. 기업에 투자를 하면은 3천만 원까지는 100% 소득공제. 그 다음에 3천에서 5천만 원까지는 70% 소득공제가 70%. 되고 5천만 원 이상에서 1억까지는 50%. 네, 이렇게 소득공제가 돼서 좀 고액 연봉을 받는 분들한테는 좀 절세 수단으로서 투자 인기가 많다고 들었어요. 종합소득이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뭐 강연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자기도 모르게 많아지는 분들이 있나 봐요. 고액 연봉자들 이런 분들에게 사실은 먹고 살 만한 돈의 이상이잖아요. 그 정도면은 사실은 이제 사회에 좀 좋은 일을 하라고 세제 혜택을 부여해 준 겁니다. 소득공제금이 왕창 들어오죠. 사실 왕창이라는 표현이 맞는 게 제가 이제 한 번씩 벤처 투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 기준으로는 거의 뭐 30% 이상이 돌아오니까요. 네. 좀 크긴 컸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개인 투자 조합 사실은 아는 분들은 다 아시거든요. 근데 네. 이제 벤처 스퀘어도 사실 개인 투자 조합을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계속 결성하고 있고요. 저희가 17개 운영했었고 성과는 2개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청산을 2개를 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4-5배는 되고요. 청산되고 나면 사실은 2배 정도 이상은 이제 돌려드릴 수 있는 정도는 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투자 권유 아니고요. 광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손해날 수도 있습니다. 그 투자해서. 얘기를 왜 하냐면 원래 벤처 투자라는 게 말하자면 엄청 위험한 투자라고 위험 투자죠. 저도 생각하고 있고 근데 사실 결과는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분위기도 좋았고 후속 투자도 좋았고 시장에 대한 가치 평균이 올라가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엑시트할 때 청산하고 이제 회수를 할 때 좀 좋은 평가를 받은 거죠. 우리가 뭐 100만 원에 샀으면 230만 원에 팔거나 뭐 이런 경우가 생긴 거고요. 거꾸로 10만 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회사가 사라져갖고 뭐 영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지 그 펀드 안에서 펀드를 하나 만들면 한 회사에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4-5
5개 또는 10개까지 투자하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10배가 되면 나머지가 망해도 사실은 본전인 거예요. 맞아요. 벤처스퀘어도 이제 개인 투자 조합을 하시고 이제 성과가 좋으시지만 그냥 주로 우리가 이제 스타트업 업계에서 그래도 이제 투자를 좀 한다고 하는 회사들 기준으로 하면 그 정도는 나오는 건가요? 지금까지의 성과는 다 좋아요. 예를 들면 5, 6년 전부터 투자하셨던 아주 초창기에 초기 투자하신 분들은 성과가 지금까지는 다 좋습니다. 크게 실패한 건 많이 없고요. 중간중간에 아주 좋은 성과를 낸 곳들이 있기 때문에 평균을 내보면 아주 성과들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초기 투자기관 협회 부회장으로 있는데 거기에는 되게 그 메이저 투자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 성과는 좋다고 들었고 다만 그게 계속 된다는 보장은 없죠. 환경과 함께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이 벤처 투자가 예전에는 돈을 그냥 어느 회사에 넣었다가 잘 되면 진짜 IPO까지 가면 돈을 벌지만 대부분 다 이제 흩어지게 되는 이런 거였는데 그게 이제는 좀 잘 모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실제로 많이 모이고 있고요. 저변 확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개미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언제부터 개미가 될 수 있었습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게 온라인화되고 그렇죠. HTS 나오면서 HTS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개미라는 투자자가 생긴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개인 투자 조합을 활성화시켜주고 세제 혜택을 부여해주고 좋은 스타트업이 많이 나오고 그게 많이 알려지면서 조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 나도 후배들한테 돕고 싶어. 내가 아는 분야에 기여하고 싶어. 후배들 기업에 투자해서 수익성이 좋은 사업을 하고 싶어. 이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저희 같은 엑셀러레이터가 4년 전만 해도 10 몇 개에 불과했다가 지금은 340개가 넘어요. 벤처 캐피탈들도 많아지고 있고. 근데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개인 투자 조합이라고 치면 네이버에 치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또 블로그를 통해서 광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좋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걸 미리 조심하셔야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실은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 얼핏 듣기로는 자기가 아는 회사에 돈을 넣어가지고 그대로 빼는 분들도 심지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도 있다고 저도 듣고 있는데 조심하십시오. 제가 걸리는 족족 제가 다 신고하고 있어요 지금. 네, 제가 벤처 업계에 있으면서 보면은 그래도 웬만큼 믿을 만한 스케일에 있는 분들은 소득공제 받는 거랑 별개로 또 이제 기다려야 돼요. 일단 이건 중간에 팔 수는 없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고 거기에 또 이제 감동을 받아서 계속해서 이제 추가 투자를 하시고 이게 약간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네, 의사 친구들 봐도 그렇고. 이런 경험을 계속 누적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간접 투자 경험이라든가 직접 투자하는 경험이라든가 또 모아서 하는 투자의 경험들이 생기면 우리나라도 새로운 자산가들이 더 많아질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예전에 창업가들은 100만 장자를 100명 만들어내는 창업가였어요. 근데 요즘 창업가들은 10만 장자를 10,000명씩 만들어내는 창업가라고 봅니다. 그런 저변 확대가 좋은 시장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예, 벤처스퀘어는 지금 개인 투자 조합 받으실 때 공개적으로 받지는 않으시고 그러면 뭐 공모법 위반이잖아요. 그렇죠. 예. 불법을 조장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개인 투자 조합을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뭐 알려가지고 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어떤 플랫폼 같은 게 있나요? 아, 그렇지 않아도 그걸 지금 준비하려고 있는데. 아, 그래요? 대단한 진행자입니다. 짠 거예요. 예, 제가 벤처스퀘어 파트너라는 표현을 좀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많은 파트너 제도를 제가 시도를 했다가 잘 안 됐었는데 좀 본격적으로 좀 해볼까 합니다. 도와줄 만한 전문가들이 좀 필요하고요. 저희가 출자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LP로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또 따로 존재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LP가 만들어질 때마다 저희가 믿을 만한 분들에게 출자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있는 그런 풀도 좀 만들어 볼까. 그 다음에 또 저희 미디어 사업이나 저희가 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스타트업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전문 영역에 있는 전문가들도 세팅을 좀 해보고 싶어서 벤처스퀘어 파트너라는 제도를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참고로 저도 법률 고문으로 파트너입니다. 네, 저희 파트너이시고요. 네, 거의 시드 하시는 분들이죠. 네. 그래도 어쨌든 얘기를 하다 보니 결국 다 했죠. 네. 그러니까 오늘 영상을 보시면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벤처스퀘어를 좀 너무 얘기를 많이 한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왜 그러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벤처나 스타트업 계통 안에서의 이 흐름이나 내용 같은 거를 솔직하게 하려면 본인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섭외를 했는데 아주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얘기를 정말 잘 들었고 무엇보다도 제가 원하는 거는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스타트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들은 아닐 것 같은데 이미 열려있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종사하고 있는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특히 투자의 관점에서도 소득공제는 이제 대표적인 예예요. 대표적인 예인데 예전에 가졌던 그런 벤처 투자라는 위험하고 뭐 남의 회사에 그냥 돈을 넣는 거고 이런 관념이 아니고 좀 더 체계적으로 벤처 투자를 하고 거기에 또 회사가 크는데 기여도 하고 수익도 얻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그걸 만약에 하시려면 좀 믿을 만한 분들하고 하셔야 된다. 꼭 벤처스퀘어랑 하라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믿을만 합니다.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얘기로 하면서 오늘 이제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나오셨는데 생각보다 진행 잘하죠. 되게 잘하시네요. 약간 우습게 보고 왔는데. 오늘 너무 감사하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지만 다음에 또 섭외하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1만 되면 부를게요. 진짜 1만 제가 되면. 50만 만들어 갖고 제가 부르겠습니다.